자, 지난 시간에 우리 중간 코드 생성까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요 앞에 있는 이 취업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런 취업문이 입력이 되면 컴파일러 중에 어휘 분석기라는 놈이 첫 번째 작업을 하고 어휘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 취업문에 있는 단어별로 뜻이 있는 토큰별로 분리해내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토큰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가 토큰이었고요. 그래서 식별자라든가 치환 연산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끊어내는 것이 어휘 분석이라고 얘기했고, 일반적인 토큰들은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하는 토큰들은 5개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어휘 분석 시간에 반드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면 심볼 테이블 기호표라는 걸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이 기호표는 다음 단계에서부터 컴파일이 끝나는 단계까지 계속 참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호표의 내용물도 작성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합니다. 마찬가지 첫 번째 어휘 분석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토큰 스트림이 이제 출력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론적으로는 그냥 토큰 스트림이 나오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에서 우리는 순서상으로 이렇게 내보낸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 이유는 다음 단계들을 위해서 이 순서상으로 내보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토큰 스트리밍 나오면 두 번째 단계는 이런 토큰 스트림을 가지고 문법을 체크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우리는 구문 분석기가 구문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문법을 체크해야 되니까 결국 그램마를 보고 이 토큰들을 가지고 그램마에 맞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크게 체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탑다운 방법, 또 하나는 바텀업 방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설명하기 쉬운 방법은 탑다운이라고 얘기를 했고, 바텀업 방법은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효율로 보면 바텀업 방법이 훨씬 더 효율이 좋고 탑다운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문 분석기는 거의 대부분이 바텀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바텀업 방법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탑다운 방법으로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고, 탑다운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한 내용 중에 뭐를 설명했냐면 유도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 중에 유도도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좌단 유도, 가장 왼쪽 거부터 유도하는 방법이 있었죠. 좌단 유도하는 것이 바로 탑다운 방법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좌단 유도를 하면서 우리는 뭐를 만들어 가냐면 파수 추리를 계속 생성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서 모든 문법을 다 체킹했을 때 문법에 맞는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만들어진 파수 추리를 출력으로 내보낸다라고 얘기했고요. 중간에 그래마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syntax error라는 에러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수 추리가 출력이 되는데, 파수 추리를 봤더니 굉장히 추리의 깊이가 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장하기도 어렵고 또한 억세스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추리를 사용하는데, 이 추리 중에 불필요한 정보들을 빼면, 불필요하다는 뜻은 다음 단계들에서 사용하지 않는 정보라는 뜻이고요. 그런 정보들을 빼고 나머지 필요한 정보들만 모아놓은 추리를 우리는 구문추리라고 불렀고요. 지금 이 모양은 구문추리에 출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구문추리가 이제 그래서 구문 분석까지 끝나면 출력은 이렇게 해서 파스 추리를 거쳐 구문추리까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의미 분석기가 의미 분석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때 의미 분석은 자연 언어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형식 언어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의미 분석 시간에 실제적으로 의미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로 하는 일은 데이터 타입을 체킹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예를 든 건 주로 많이 예를 들었던 것은 2 더하기 3.5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주로 의미 분석 시간은 데이터 타입을 체크를 해서 데이터 타입이 뭐 맞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언어마다 다른데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았을 때 바로 에러 메시지를 내는 언어도 있었고요.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았을 때
계산을 해주는 언어도 있었고요. 그것을 우리는 타입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을 허용하는 언어 아니면 혼합형 연산을 허용하는 언어 이렇게 구별을 했고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타입을 바꾸어서 연산을 해준다고 하니까 혼합형 연산을 허용하는 언어였고 파스칼은 타입이 맞지 않으면 바로 에러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서 타입 스페시픽 오퍼레이션을 허용하는 언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C 언어의 예와 같이 혼합형 연산을 허용하는 언어를 예를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틀렸을 때 어떻게 데이터 타입을 맞출 것이냐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었고요. 맞추는 방법은 컴파일러의 의미 분석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만들 때, 언어를 디자인할 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이런 혼합형 연산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데이터 타입을 맞출 것인지를 결정해 놨어야 된다라고 그랬고 그런 결정을 해 놓으면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이 그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인테저하고 플로트가 만났을 때 인테저를 플로트로 변환시키는 그런 가정을 했고요. 그런 가정에 따라서 지금 정수형 상수리에 있는 60을 실수형으로 바꿔서 연산을 하도록 해서 구문 추리 모양이 바로 요놈하고 요놈이 달라졌죠. 그래서 의미 분석 시간에 타입 체킹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출력은 구문 추리가 생기는데 앞에 있는 추리하고 약간 다른 모양의 구문 추리가 생길 수 있고요. 똑같은 모양의 구문 추리도 생성될 수가 있겠죠. 타입을 다 똑같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파스 추리의 출력이나 의미 분석의 구문 분석의 출력이나 출력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중간 코드 생성기가 중간 코드 생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중간 코드 생성을 왜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 개의 타겟 머신이 있다라고 하면 타겟 머신에다가 전부 다 서로 다른 컴파일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의 컴파일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우니까 일의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 코드라는 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런 개념이 언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 언콜 개념을 이용해서 바로 중간 코드 생성기가 중간 코드 생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중간 코드 중에서는 어떤 코드를 쓸까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배우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실제 중간 코드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고요. 또한 그래프 여기서 사용하는 추리들을 우리는 중간 코드로서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그래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중간 코드 중에 3어드레스 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3어드레스 코드는 현재 중간 코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이유는 뒷단계에 코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최적화를 하는데 가장 좋은 코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중간 코드 중에는 3어드레스 코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놈은 3어드레스 코드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추리를 트래버스하면서 코드를 생성을 했는데 이 중간 코드에서는 3어드레스 코드에서는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임시 변수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생겼고요. 반면에 아까처럼 최적화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코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추리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것부터 추리를 트래버스를 하면서 결과를 출력을 해냈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코드 최적화라는 얘기 마지막 단계인 코드 생성기가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 최적화를 보면 이 코드 최적화 부분도 이제 그 코드 최적화를 하는데 이런 코드 최적화도 컴파일러 중에 항상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가 않고요. 코드 최적화를 한 컴파일러가 있고 코드 최적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컴파일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컴파일러란 것은 하이 레벨 랭귀지를
로우 레벨의 머신 코드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행 시간을 줄이거나 기억 장소를 반드시 줄여야 되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기능을 갖지 않아도 우리는 컴파일러로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 최적화 부분도 반드시 컴파일러에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요. 단지 우리가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미사일에 대한 대응 미사일을 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하면 그때 사용하는 컴파일러는 반드시 최적화가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라고요. 이유는 실행 시간을 빠르게 하는 그런 모든 방법들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코드 최적화라는 것은 첫 번째는 같은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코드는 바뀌는 건데 기능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결과값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코드 수행 시 기억 공간이나 수행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단계를 우리는 코드 최적화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금방 얘기했던 대로 선택적인 단계로서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리스크와 어떤 컴퓨터 구조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적화 단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간단해지면 질수록 그 일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미루느냐? 컴파일러한테 대부분 그런 일을 미루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키텍처의 구조가 간단해지면 질수록 컴파일러는 일이 훨씬 더 계속적 늘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최적화 방법,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최적화 방법을 지역 최적화, 전역 최적화, 프로시저 간 최적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최적화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실행 시간의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는 그 최적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따라서 루프에서의 최적화, 단일문에서의 최적화로 나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적 기계의 의존성에 따라서 기계 독립 최적화, 기계 종식 최적화로 나눠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컴파일러를 설명할 때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최적화도 설명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많이 쓰이는 것은 지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던 지역 최적화, 전역 최적화, 프로 시간 최적화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고, 뭐 여기 있는 대로 지역 최적화라는 것은 부분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그램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프로시저 단위 혹은 프로시저보다 여기 나와 있죠. 기본 블락이라는 거예요. 프로시저보다 일반적으로 작은 크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블락 단위 안에서 최적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지역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프로그램 전체를 안 보고 부분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최적화가 됐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다른 쪽에서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적화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역 최적화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최적화는 구현하기는 쉽지만 최적화를 완전히 보장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전역 최적화라는 것은 지금처럼 프로시저 단위로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큰 여러분들이 있지 않은 프로시저 단위로 최적화를 하니까 지역 최적화보다는 훨씬 더 최적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신에 지역 최적화보다는 구현하는 방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프로시저 간 최적화라는 것은 프로그램 전체를 다 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역 최적화보다도 더 구현이 어렵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이것을 하게 되면 최적화를 거의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지역 최적화, 전역 최적화, 프로시간 최적화가 왼쪽으로 갈수록은 구현하는 데 쉬워지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크기로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그러면 우리는 최적화 점이 어디냐?
가장 합당한 점이 어디냐를 찾아야 되고, 앞에서도 설명했던 대로 컴퓨터 분야에서는 최적화라는 말,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말을 가장 좋다라고 뜻하지 않았고요. 타협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좋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항상 프로시저 간 최적화가 좋으냐, 지역 최적화가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역 최적화가 좋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프로시저 간 최적화가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파일러들은 대부분은 지역 최적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구현하기가 쉽다라는 것 때문에요. 반면에 이제 컴파일러 중에 병렬 컴파일러라는 것, 병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렬 분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분산은 여러분들 크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 그리드 컴퓨터라는 것, 최근에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 이런 말도 들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분산 컴퓨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분산이 됐던 병렬을 됐던지 간에 이것들은 하나의 일을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나누어서 동시에 처리하고 결과를 머지하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행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 틀림이 없겠죠. 반면에 그걸 이제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그것을 컴파일러한테 다 미룬다라고 하면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이 짜는 프로그램을 기존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는 동시에 해도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골라내기가. 그래서 병렬 컴파일러에서는 아까처럼 지역 최적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프로시저 간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데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것만, 현재로서는 아주 단순한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최적화 방법 중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설명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옛날에는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요. 최적화 방법은 실행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메모리를 줄이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방법은 메모리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루프 최적화하고 단일문 최적화가 있는데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루프라는 거에 대표적인 것이 반복문인데 내가 for문을 하나 썼습니다. for 예를 들어 제변수 i 값이 1부터 100까지 도는데 안에 문장들을 몇 개 써놨겠죠. 그런데 이 안에 문장 중에 한 문장을 만약 줄이면 이 반복문에서는 몇 개의 줄인 효과가 나타나느냐? 100개를 줄인 효과가 나타나죠. 이유는 for i는 1부터 100번이랄까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번 안에 있는 루프를 100번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돌 때마다 한 문장씩이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효과니까 100개의 문장을 줄인 효과입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단일문에서는 한 문장을 줄이면 그냥 한 문장이 줄어든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루프에서의 최적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문에서의 최적화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어디를 당연히 해야 되나요? 루프에서의 최적화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코스트 이펙티브 하다라고 또 설명을 하는 거죠. 들인 돈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루프 최적화, 단일문의 최적화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당연히 루프 최적화만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기계 독립 최적화하고 기계 종속 최적화로 날 수 있는데 타겟 머신에 맞추어서 최적화를 해야 되느냐, 타겟 머신하고 관계없이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 앞에 중간 코드 생성에서도 보면 중간 코드 생성까지는 타겟 머신하고 관계없는 거였었죠. 그러면 중간 코드 생성까지 해서 벌어진 일들 중에 최적화를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기계 독립 최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코드하고 타겟 머신하고 맞추어서 최적화를 한다라고 하면 기계 종속 최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 종속 최적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타겟 머신을 다뤄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구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언콜의 개념에서도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기계 독립 최적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컴파일러 만들기 훨씬 더 언콜 개념에서는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최적화의 종류들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방법이 많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역 최적화를 설명하고 있고, 부분적인 관점에서 일련의 비효율적인 코드들을 구분해내고 좀 더 효율적인 코드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코드가 분기에 나가거나 분기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는 기본 블록 내에서 최적화를 수행하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아까 설명했던 대로 부분적인 관점인데 부분이 어디냐? 여기 있는 대로 기본 블록이라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 블록은 어떻게 되느냐? 코드를 나눴을 때 입구가 하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구도 하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여러 군데서 들어온다거나 출구가 여러 군데로 나가는 것은 기본 블록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취한문 쓰다가 go to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우리가 그 분기하는 문장이 두 개 이상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까지 go to문 다음 문장까지는 기본 블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입구가 하나, 출구가 하나인 문장을 기본 블록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짜는 프로그램을 기본 블록으로 다 나눈 다음에 그런 기본 블록 안에서만 최적화를 하면 지역 최적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들은 공통 부분식을 제거한다든가 복사 전파, 죽은 코드 제거, 상수 폴딩, 대수학적 간소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뭐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법들만 있느냐라고 그러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방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름이 나온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고요. 이 방법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컴파일러를 얘기했을 때 컴파일러는 이론적으로 셋업되어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셋업되어 있다는 뜻은 더 좋은 방법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컴파일러 아까처럼 6단계 중에 이론적으로 셋업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냐라고 보면 5단계가 이론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단계는 이제 더 이상은 더 좋은 방법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디냐?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중간 코드 생성, 목적 코드 생성입니다. 반면에 이론적으로 셋업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최적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론적으로 셋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가 논문을 낸다라고 하면 이 최적화 부분에서 이 논문을 내는 것이고 논문을 낸다는 뜻은 다른 사람 방법보다 좋은 성능이 좋은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각자 낸 사람들이 다 자기 방법이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방법은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방법은 뭘 쓸까 하는 것은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여기서도 코스트 이펙티브를 반드시 따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방법을 써놨는데 5개 방법을 다 할 건지 아니면 이 중에 한 가지 방법만 할 것인지 아니면 3개 방법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5개 방법을 다 하면 지역 최적화에서도 최적화가 더 좋아지겠죠. 반면에 이 5개 중에 한 개만 한다라고 하면 지역화 최적화 중에서도 효율은 더 떨어지겠죠. 대신에 5개를 하려고 하면 5개를 수행할 수 있는 구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반면에 하나를 하면 구현하는 데 시간도 덜 걸리고 실행하는 데 시간도 덜 걸린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생기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니까 앞에서 계속 했던 대로 그러면 우리는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느 점이냐라고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코스트 이펙티브한 면이 어디냐라고 봐야 돼서 어디가 될까 아직 아까처럼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 5가지 방법 중에 2가지 방법만 해도 5가지 했을 때보다 거의 뭐 95% 정도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2가지 방법만 해도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코스트 이펙티브한 점을 찾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쫓아갈 테고요. 그런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 방법을 또 사용할 수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방법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그중에 뭘 쓸 것인지 하는 것은 컴파일러를 구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뭐만 하면 되느냐, 최적화에서는 각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만 알아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파일러를 만들 기회가 생기면 이 중에 나는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지 라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전역 최적과 똑같은 얘기고요. 기본 블록을 넘어서지만 하나의 프로시저 내에서 일련의 비효율적인 코드를 구분해내고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최적화보다 더 많은 정보와 많은 비용을 요구해서 수행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최적화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이고요. 이런 전역 최적화는 일반적으로 자료 흐름 분석이라는 기법을 반드시 사용하고 있고요. 자료 흐름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짜는 프로그램에서 변수들이 어떤 값들이 어디에다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알아야 최적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 흐름 분석은 프로그램 안에 사용되는 변수의 경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전역 최적화 방법에는 전역적 공통부분식 제거가 있고요. 공통부분식 제거인데 여기는 전역적인 방법이고요. 상수 폴딩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도달될 수 없는 코드의 제거 등이 전역 최적화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중간 코드를 기본 블록과 흐름 그래프가 이제 필요한데, 아까처럼 우리 기본적으로 최적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짜는 프로그램을 기본 블록으로 나누고 그것을 그래프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다 그래프가 또 사용되죠. 여러분들 그래프 추리 어디를 가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그래프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하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NS에서 예를 들어 친구 관계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친구 관계 당연히 그래프 그리면 다 찾을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미 그것들을 이산수학이나 자료구조 시간에 다 한 얘기고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행렬로 표시할 테고 행렬을 가지고 연산을 통하면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나하고 어떤 사람 사이에 친구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데 앞에서 했던 이런 프로그램에서 지금 3어드레스 코드가 나타나면 앞에 있는 코드가 됐었고요. 그놈을 이제 최적화라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코드를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기본 블록하고 흐름 그래프를 나누는 것은 뒤에 코드 최적화 부분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계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이제 코드는 3어드레스 코드가 출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코드들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목적 코드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 코드를 생성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변수에 대한 기억 장소를 재할당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있는 레지스터를 가장 많이 활용할수록 실행 시간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몇 개 있는지 그 레지스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바로 지금처럼 레지스터한테 다 할당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레지스터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드들을 나열하면 실행 시간은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지금 앞에 있었던 이 코드를 레지스터 2개를 사용해서 해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처음에 뭐를 했었냐면
지금 id2 곱하기 id3에서 temp1에 저장을 했거든요. 그럼 id2 값도 알아야 되고 id3 값도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id2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값을 꺼내와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로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id2에 있는 값을 꺼내와서 list1에 옮겨 놓습니다. 두 번째 id3 값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값도 꺼내와서 이번에는 register2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register가 하나라고 하면 지금 R1에 저장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을 지나면 id2 값은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아까처럼 register 하나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코드를 생성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얘기고요. 또 register가 3개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목적 코드 생성해서 다루어야지만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2개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2개의 변수에 있는 값을 각각 레지스터에 꺼내와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요. 다음 단계는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해서 temp1에 저장을 해라고 했으니까 다음 단계는 곱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R2, R1을 쓰는데 책에는 지금 R1, R2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수정하면서 이 내용을 못 봐서 강의 노트만 수정을 일단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였었냐면 뭐 꼭 R1, R2 이렇게 쓰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다 가능한데 시스템마다 저번에 우리 그 어셈블리 코드에서 얘기할 때 시스템마다 어셈블리 코드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마다 다 다른데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쓰면 뒤에 있는 값을 꺼내서 레지스터 1에 저장하라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써놓고 어떤 의미는 어떻게 바뀌냐, 어떤 머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레지스터 1에 있는 놈을 id2에 저장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로드가 아니라 스토어 명령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표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우리 책에서의 어셈블리 코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의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놈은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R2, R1을 쓰면 지금 현재 이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R2에 있는 값하고 R1에 있는 값을 꺼내서 곱하라는 뜻입니다. 멀티하고 이제 문제는 결과를 어디에다 저장할 것이냐? 바로 R2에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어떤 머신에서는 R1, R2라고 써놓고서 의미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R1하고 R2를 꺼내서 곱한 다음에 R1에 저장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R2에 저장하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로 기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책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 순서라는 뜻이고요. 자, 서브트랙트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하면 이런 코드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그냥 지금처럼 어떻게 하느냐, 이 중간 코드를 우리는 추리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고요. 추리를 트래버스를 하면서 코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목적 코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단계의 컴파일러 단계를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처럼 이 단계에서 앞에 다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한 내용이 바로 이 중간 코드 생성해서 최적화를 하면 바로 이런 코드로 생성될 수 있고 이 최적화할 때는 꼭 지역 최적화를 했느냐 전역 최적화를 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고요. 아까처럼 어떠한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화 중에 코드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가지고 목적 코드를 생성하는데 레지스터를 2개를 썼을 때 다음과 같이 목적 코드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6단계의 컴파일러를 다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인지도 설명을 했고요. 이 장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중요하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2.2절로 넘어가 보면 컴파일러의 물리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앞에는 논리적 구조였거든요. 이론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지금 6단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물리적인 구조는 이제 실질적인 얘기죠. 내가 컴파일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래서 그럼 앞에 있던 논리적 구조 6단계를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이냐, 순서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물리적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러에서 얘기했던 대로 컴파일러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거에서는 1패스, 2패스, n패스까지 설명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스라는 것은 하나의 출력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 1패스로 내가 컴파일러 구현했다. 그러면 입력은 한 번 들어오는 것이고 출력이 한 번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의 패스로 전체의 컴파일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면 일반적으로 실행 속도도 빨라지고요. 효율성도 좋아집니다. 제가 이것을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를 예를 들어 우리가 몸체 부분 만들고 위에 지붕을 만들고 밖에 하단부를 만드는 뭐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눴다라고 치면 그거를 세 부분을 모두 다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겠죠, 사람도요. 그럼 혼자서 하니까 내가 이 몸체 부분하고 바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지붕 부분하고 몸체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혼자 하니까 그런 식으로 모듈을 작성하고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면 자동차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좋은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 속도 빠르고 효율성이 좋다는 뜻은 좋은 자동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두 사람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어떨까? 혹은 지금처럼 아까 세 개의 모듈로 나눴으면 자, 세 사람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어떨까? 자, 첫 번째 사람은 지붕만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바디 부분에 특화된 사람. 세 번째는 하부 부분, 바퀴 부분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몸체 부분을 딱 만들면 두 번째 사람인 지붕을 덮는 사람이 지붕을 덮고 세 번째 그걸 넘겨주면 바퀴를 만드는 사람이 바퀴를 장착을 하면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분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혼자 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어떨까요? 훨씬 더 좋아지죠. 그죠? 분업을 하면 생산성. 예를 들어 아까 저 완패스로 했을 때는 혼자 했을 때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10일이 걸리더라 라고 하면 아까처럼 세 사람이서 분업을 하면 세 사람이니까 원래 10일이 걸리면 3.3일 만에 한 대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걸리고 아마 이틀 만에 한 대씩 나올 수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파이프라인이라는 거 아키텍처에서 들으셨죠? 그런 방식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아까처럼 몸체를 만드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놉니다. 일을 안 해요. 근데 첫 번째 몸체가 만들어지면 그걸 지붕을 덮는 사람한테 넘겨줌과 동시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다음 차에 몸체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병렬로 지금 수행이 되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첫 번째 차를 지붕을 덮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겨주면 세 번째 사람이 바퀴를 만든 동안에 이번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차에 지붕을 덮고요. 첫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차에 본체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효율이라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한 사람이 10일 걸린다라고 하면 지금 세 사람 일을 하니까 3.3일이 걸려야 맞는 얘기인데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세 사람이 갔더니 이틀에 하나씩 나오더라. 그러면 생산성이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죠? 훨씬 더요. 왜냐하면 이틀에 한 대씩 나오면 처음 혼자 할 때보다 5배가 좋아진 거잖아요. 그럼 5사람이 일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분업을 사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업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거예요. 분업을 하려고 하면 자, 이제 아까처럼 몸체 만드는 사람이 지붕 만드는 사람하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 몸체에서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꺾을 테니까 지붕 만드는 사람 너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밑으로 그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걸 만들어줘야 돼.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 짤 때도 두 사람이 분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짠 사람이 출력을 어떤 형태로 줄 것인지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은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이 또 완전히 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분업에서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다 모듈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다음 사람이 그건 내가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대를 만드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만들고 나면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두 사람 이상에서 분업을 하게 되면 생산성은 다 높아지지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아까처럼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효율이 높아. 근데 다음 사람이 이렇게는 못 맞춰. 이것만 맞출게 라고 하면 그만큼의 벌써 두 번째 것이 안 되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패스보다는 투패스가 효율은 좋고요. 대신에 생산성은 떨어지고요. 투패스는 생산성은 높아지만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럼 3패스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분업에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생산성은 더 높아지지만 효율은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N패스까지 가는 것입니다. N명이 달려들어서 만들었다고 하면 결국은 아까처럼 효율은 다 만들고 나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별로 안 좋은 프로그램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생산성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컴파일러를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현재 쓰고 있는 컴파일러들은 어떻게 구현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파일러들은 다 투패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투패스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앞에 설명했던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예요. 프론트에서 입력 한번 줬고요. 출력은 중간 코드 생성이 나오면 되고요. 중간 코드가 다음 단계 백엔드에서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은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 목적 코드가 생성이 되면 되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투패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뭐 그것이 원하는 사람이 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는 몇 개의 패스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정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컴파일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컴파일러 만든다라고 하면 대략 여기 있는 대로 네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파일러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앞에 했던 6단계요. 당연히 내가 컴파일러 만든다라고 하면 내가 상상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앞에 있던 6단계의 단계는 다 있어야 됩니다. 다요.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6단계는 있다는 뜻입니다. 6단계는요. 자,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반드시 구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논리적 구조 6단계를 구현했는데 컴퓨터 자원이 어떤지 자 만들려고 봤더니 내 컴퓨터에서 컴파일러를 만드는 내 컴퓨터에서는 자원이 컴파일러를 다 돌려서 할 수 있는 자원이 안 되네 라고 하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을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컴퓨터 자원을 다시 돈을 들여서 좋게 할 것인지 늘릴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컴퓨터 자원에서 거기에 맞춰 컴파일러를 바꾸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까처럼 무조건 컴퓨터 자원을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생기고요. 반면에 결과는 좋은 컴파일러가 나타난다는 장점은 생기는 거죠. 그죠?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이것도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 또한 문제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 요구사항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프로그래머가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용자가 나한테 뭘 해달라고 돈을 주면서 뭐 해달라고 하면 네가 요구하는 게 뭐야? 그걸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소프트웨어 분석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죠. 그죠? 반드시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맞춰야 되고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서로 맞추면서
접점을 옵티마이제이션을 찾는 거죠. 그죠? 가장 좋은 방법 찾는 게 아니고요. 맞추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예를 들어 아까처럼 야, 뭐 컴파일러 만들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줘 라고 했는데 돈은 얼마 안에서 써야 돼 라고 하면 그건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은 얼마 들어가고 네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은 이만큼이 돼야 돼. 자, 방법은 네가 고를 수밖에 없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사용자 요구사항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파일러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컴파일러 내용을 빠삭히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하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봉급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하면 봉급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 요구사항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항상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써줄 수는 없거든요, 요구사항이요. 그런데 아까처럼 구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하나하나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다 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 물품을 만들어 주면 사용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안 돼? 라고요. 그거 되게 해줘. 몇 개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 이유는 대부분 사용자가 써보면서 이거 이런 때 불편하네. 이것 좀 더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처음에 디자인한 것들이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프로그램이 지저분한 프로그램이 되고 원래 효율을 이렇게 해서 좋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효율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요구사항을 많이 요구해야 되는데 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잘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그런 일을 아까처럼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짜본 사람이라고 하면 재고관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거꾸로 사용자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니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도 아까처럼 사용자 요구사항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이제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지고요. 그것들을 어디까지 받아줄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 중요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조건을 맞춰서 컴파일러를 개발하려고 그랬더니 능력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람이 없다라고 하네요. 라고 하면 못 만드는 거죠. 그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꼭 컴파일러가 아니어도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한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해서 요구사항 뭐 쭉 하고 다 고려했어요. 그래서 막상 하려고 봤더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난감한 거죠. 회사에서는요. 그죠? 자,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개발하는 인적 자원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당연히 고려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걸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아까처럼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것들을 잘 짜놔도 결국은 컴파일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또 사람만 많다고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발하는 인적 자원,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 그 어떤 부분에 많은 일을 해봐야지만이 노하우를 터득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